이혼 후 20년 폐지를 줍던 여인 내 전처였다. 그리고 그 옆엔 어머니를 부르던 내 아들. 세월이 만든 벌이 나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내 이름으로 빚을 떠안고 모든 걸 잃었다. 아들은 말했다. 엄마는 폐지를 주었고 당신은 회장이 됐죠. 그날 성공의 끝이 무너졌다. 세월 담은 사연을 구독해 주신 덕분에 소중한 인연이 이어집니다. 복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깜빡이는 이 도시 어딘가에는 아직도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경건설사 회장 강도윤에게 그런 건 이제 남의 일처럼 느껴졌죠. 새벽 2시 강도윤은 혼자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붉은 액체가 입안을 적시는 순간 이상하게도 씁쓸한 맛만 남았어요. 이 나이에 와인을 마시면 그때 내가 떠오르지. 강도윤은 중얼거리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언론사의 인터뷰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IMF 파산에서 3천억 회장으로 빈손에서 일군 건설업계 신화, 불굴의 의지로 만든 기적. 기자들이 붙여준 찬사들이었죠. 하지만 강도윤은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65의 나이, 이제 그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펜트하우스도 있고, 명품 시계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고, 비서도 있었죠. 회사 임원들은 그를 보면 고개를 숙였고, 거래처 사장들은 그와 악수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돈은 넘쳐났어요. 통장 잔고는 계속 늘어만 갔고, 부동산 가치도 매년 상승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강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전 빈손이던 자신 곁에서 끝까지 버티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진이었죠. 그녀는 강도윤이 아무것도 아니던 시절부터 함께였어요. IMF가 터지고 회사가 무너졌을 때도, 강도윤이 술만 마시며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도 수진은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당신,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나 믿어봐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며 강도윤의 손을 잡았었죠. 그때 수진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눈빛만큼은 뜨거웠습니다. 강도윤은 그 눈빛을 보며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정말로 다시 일어났죠.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을 뛰었고 밤늦게까지 설계도를 들여다봤어요. 수지는 그 옆에서 도시락을 싸주고 피곤한 강도윤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강도윤은 바빠졌고 약속은 늘 취소됐으며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죠. 수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강도윤은 그때 알아챘어야 했어요. 아내가 웃지 않는다는 걸, 밥상을 차리면서도 눈물을 훔친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그저 조금만 더 참아, 곧 안정될 거야 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요. 강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한때의 감정이겠거니, 곧 돌아오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수지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짐도 거의 챙기지 않은 채 마치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강도윤은 그때도 바빴습니다. 수진을 붙잡을 시간조차 없었죠. 아니, 붙잡을 마음조차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저 사업에만 몰두했어요. 20년이 흘렀습니다. 강도윤은 성공했고 회사는 커졌으며 명함에는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찍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공할수록 수진이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혼자 와인잔을 기울일 때면 수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강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누군가 그러더군요. 성공하면 잃은 것부터 떠오른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이제야 실감났어요. 강도인은 모든 걸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은 남았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통장 잔고는 늘어났지만 마음은 점점 비어갔죠. 강도인은 소파에서 일어나 다시 벽면의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거기 찍힌 자신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금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눈빛은 흐려졌죠. 강도인은 와인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안은 넓었지만 강도윤 혼자뿐이었어요. 텅 빈 공간에서 강도윤의 한숨소리만 울려 퍼졌죠. 그는 소파에 다시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수진, 울고 있는 수진, 떠나가는 수진의 뒷모습까지. 강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놓쳐버린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2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고도 잔인했습니다. 강도윤은 그렇게 혼자 긴 밤을 보냈어요. 서울의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강도윤의 마음속은 깜깜한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가을비치곤 차갑고 거칠었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빗방울은 거침없이 땅을 두들겼죠. 강도윤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역 근처에 있는 거래처와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사실 이런 자리엔 임원을 보내도 되는데 강도윤은 요즘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직접 나오곤 했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강도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급하게 걸어갔고 어떤 이들은 건물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평범한 비 오는 날의 풍경이었죠. 강도윤은 이런 날이면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빗소리가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차는 천천히 서울역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근처는 강도윤이 자주 오는 곳은 아니었어요. 사실 굳이 올 이유도 없었죠. 회사는 강남에 있었고 집도 강남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따라 이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비에 젖은 건물들, 서둘러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쌓여있는 폐지 더미들까지. 그때였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췄을 때 강도윤의 시선이 골목 한쪽에 멈췄어요. 거기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우비 대신 낡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채로 말이에요. 비닐봉지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빗물이 그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폐지 더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비에 젖은 종이 상자들을 하나씩 들춰보며 쓸만한 것들을 골라내고 있었죠. 강도윤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 도시엔 저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거리엔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흔했습니다. 강도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저렇게 비를 맞으며 폐지를 줍는 모습이 왠지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여자의 뒷모습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그쪽을 바라봤죠. 여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폐지 뭉치를 낡은 리어카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리어카의 바퀴는 삐걱거렸고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어요. 여자의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선 빗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눈을 비벼도 아무리 다시 봐도 착각이 아니었어요.
그 얼굴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피부는 거칠어졌지만 그래도 알아볼 수 있었죠. 그 눈, 그 코, 그 입술의 모양까지 모든 게 기억 속 그 사람과 일치했습니다. 수진? 강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손은 떨렸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건 정말로 수진이었어요. 20년 전 자신을 떠난 그 여자가 지금 저기 폐지를 줍고 있었죠.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채 리어카를 끌며 비에 젖은 종이 상자를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때 자신보다 예뻤고 누구보다 강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다니 말입니다. 강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 이건 꿈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강도윤은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차 세워. 예. 회장님, 아직 목적지까지. 지금 당장 세우라니까. 강도윤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놀라며 급히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강도윤은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비싼 양복이 순식간에 젖었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향해 달려갔죠. 양복이 비에 젖었고 명품 구두가 무릉덩이를 밟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수진아. 강도윤이 외쳤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이 강도윤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진은 리어카를 놓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죠.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저리 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멈춰섰어요. 수진의 눈빛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예전엔 따뜻했던 그 눈이 이제는 경계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강도윤은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수진아, 나야. 나 도윤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가주세요. 제발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도윤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은 이제 자신을 보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죠. 강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말을 하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죠. 청년은 급히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청년의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그 한마디에 강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 강도윤은 청년을 빤히 쳐다봤어요. 청년의 얼굴이 점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 그 코, 그 입모양, 이마의 선, 턱의 각도까지 모두 강도윤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준호? 강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들어 강도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청년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강도윤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내가 어떻게... 너 외국에 있는 거 아니었어? 강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수진을 일으켜 세우고 리어카를 다시 잡았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준호의 팔에 기댔죠. 두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을 뒤로 한 채 비를 맞으며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갔어요. 리어카의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강도윤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강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에 손을 짚고 그는 소리 없이 울었죠. 준호야, 수진아. 강도윤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내와 아들은 이제 그를 외면하고 있었죠. 강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렸는지를 말이에요. 강도윤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강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강도윤의 가슴속은 깜깜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가는 대신 다시 서울역 근처로 향했어요. 운전기사가 의아해했지만 강도윤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제 그 골목으로 가라고만 말했죠. 차가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강도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제 비가 쏟아지던 그곳은 이제 조용했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걸었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낡은 천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천막 옆엔 리어카가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엔 폐지 뭉치들이 쌓여 있었어요. 강도윤은 숨을 고르고 천막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강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천막천을 살짝 들춰봤습니다. 그 안에 수진이 있었어요. 수진은 작은 버너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라면이 끓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경계로 가득했죠. 왜 또 오셨습니까? 준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준호를 바라봤어요. 햇빛 아래서 본 준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 맞았어요. 강도윤은 목이 메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내가 맞구나. 너 외국에 있다고. 외국이요? 준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전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 없습니다. 그건 당신이 만든 착각이에요. 강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강도윤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준호를 외국으로 보냈다고. 그건 수진이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호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저를 외국으로 보냈다고요. 그래야 당신이 편하게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무슨 소리야? 강도윤은 비틀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다시 일으키던 그때 어머니는 당신 이름으로 된 빚을 떠안았어요. 당신은 모르셨죠? 어머니가 보증을 섰다는 걸요. 그 빚을 갚느라 어머니는 집도 잃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강도윤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천막 기둥을 붙잡았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수진아, 이게 무슨 말이야?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뚝뚝 떨어질 뿐이었어요. 준호가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빚을 갚느라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폐지를 주었어요. 저는 어머니 등에 엎여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폐지를 줍는 동안 저는 리어카 옆에서 기다렸죠. 강도윤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알려고 하지 않았죠.
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안 받으셨잖아요. 찾아가도 비서가 막았고요. 당신은 성공하느라 바빴으니까요. 강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로 기억이 났어요. 수진이 전화를 했었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가 왔었죠. 하지만 강도윤은 받지 않았어요. 바빴고 짜증이 났고 이혼한 아내와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어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입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겨울엔 손이 얼어서 폐지를 못 집을 정도였어요. 여름엔 쓰러질 뻔했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저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제가 밥을 굶지 않게 했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도윤 씨, 이제 그만 가주세요. 우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돼. 강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수진아.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바로잡을게. 제발 기회를 줘. 나한테 기회를. 기회요? 준호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기회를 달라는 겁니까? 강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강도윤은 20년 동안 수진과 준호를 외면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강도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강도윤은 그저 성공만을 쫓았고 가족은 잊었죠. 강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천막을 나왔어요. 뒤에서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강도윤은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강도윤은 골목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도윤은 회사에도 가지 않았어요. 집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준호의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20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그 말이 강도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죠. 강도윤은 책상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사진첩을 펼쳤죠. 거기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수진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아기였던 준호를 안고 웃던 사진, 셋이 함께 공원에서 찍은 가족사진까지. 사진 속의 강도윤은 행복해 보였어요. 수진도 웃고 있었고 준호도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IMF가 터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강도윤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강도윤은 다시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혼자 걸어서 갔죠. 차를 타고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강도윤은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천막 밖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보이지 않았어요. 강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이번엔 도망가지 않았어요. 수지는 그저 강도윤을 바라만 봤습니다. 또 왔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아, 나한테 얘기 좀 해줄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수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앉으세요. 수지는 천막 옆 낡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강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죠. 수진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엔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이 천막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당신 회사가 무너질 때 기억하세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했죠. 당신은 그때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차도, 심지어 자존심까지.
당신은 매일 술만 마셨죠. 나한테 소리만 지르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았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때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당신 이름으로 된 빚이 있다고 했죠. 당신이 보증을 섰던 거예요. 거래처 사장님 빚에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야반도주를 하는 바람에 그 빚이 다 당신한테 넘어온 거였어요.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듯 했어요. 채권자들은 집을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당신 명의로 된 모든 걸 압류하겠다고 했죠. 그때 나는 당신을 살리고 싶었어요.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강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빚을 떠안았어요. 내 이름으로 대신 갚겠다고 했죠. 그러면 당신 명의 재산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강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빚이 얼마였어? 3천만 원이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큰 돈도 아닌데 그땐 하늘 같았죠. 이자가 계속 불어났어요. 나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그래도 이자조차 갚기 힘들었죠. 강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어요. 준호를 유치원에 보내고 일하러 가고 밤늦게 돌아와서 준호를 재우고 그러다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과로로요. 병원비도 없어서 그냥 참았죠. 수진아, 당신한테 연락했었어요. 여러 번요. 전화도 하고 회사로 찾아가기도 했죠. 하지만 당신은 만나주지 않았어요. 비서가 회장님은 바쁘시다고 했죠. 나는 그때 알았어요. 당신이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했어요. 당신한테 연락하는 걸요. 대신 준우한테 거짓말을 했죠. 아빠는 외국에 계신다고, 아빠는 우릴 사랑하신다고. 준호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길 바랐거든요. 강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빚은 10년 넘게 걸려서 다 갚았어요. 그때쯤엔 이미 집도 없었고 준호도 학교를 그만두려 했죠. 나는 준호를 붙잡고 울었어요. 제발 학교만은 다니라고요. 준호는 착한 아이예요. 엄마를 위해 공부를 계속했죠. 낮에는 학교 가고 밤에는 나랑 패지를 주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못 갔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강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강도윤은 그걸 모른 채 성공만을 쫓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도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지난 20년이 돌아오나요? 수진아, 도윤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린 당신 없이도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강도윤도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수지는 다시 폐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수지는 여전히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강도윤은 주먹을 쥐었죠.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5챕터. 그날 밤 강도윤은 펜트하우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신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가 강도윤의 가슴을 후벼 팠죠. 강도윤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을 돌아봤습니다. 이 펜트하우스, 회사, 명예, 재산, 모든 게 수진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수진이 빚을 떠안지 않았다면 강도윤은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겁니다. 채권자들에게 쫓기며 법정에 서며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올까 싶었죠. 강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거기 준호가 서 있었어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강도윤은 놀라서 한 발 물러섰어요. 준호는 강도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고급스러운 가구들, 비싼 그림들, 화려한 샹들리에까지.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화려하네요. 이게 당신이 원하던 삶이었습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한테서 들었어요. 당신이 또 찾아왔다고요.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당신 때문에요. 준호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준호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전 당신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당신이 우릴 버렸을 때요. 강도윤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준호야, 나는 정말 몰랐어. 너희 어머니가 그런 일을 몰랐다고요?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겁니까? 어머니가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 당신은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잖아요. 강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강도윤은 수진의 전화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이혼한 아내와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바쁘다고, 귀찮다고 생각했죠. 어머니가 회사로 찾아갔을 때도 당신은 만나주지 않았어요. 비서한테 시켜서 쫓아냈죠. 어머니가 그날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십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제가 다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하다, 준호야.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하다고 우는 소리를요. 강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저는 그때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을 찾아가서 묻겠다고요. 왜 우릴 버렸냐고, 왜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준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강도윤은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은 우리 버렸죠.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로요.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어머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얼어 죽을 것 같은 겨울에도, 더워 죽을 것 같은 여름에도 어머니는 저를 업고 폐지를 주었습니다. 강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머니 손 봤습니까? 굳은 살투성이에요. 겨울엔 동상으로 손가락이 퉁퉁 붓고 여름엔 뜨거운 폐지 더미를 만져서 물집이 생기죠. 그 손으로 어머니는 저를 키웠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참는 듯 했어요. 초등학교 때였어요. 반 아이들이 놀렸습니다. 준호 엄마 폐지 줍는다고요. 저는 그날 학교에서 싸웠어요. 그 아이를 때렸죠. 선생님이 부모님을 부르셨는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폐지 주우다 오신 거였죠. 옷에선 쓰레기 냄새가 났고 손은 더러웠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선생님이 어머니를 보고 코를 찡그렸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피했죠. 어머니는 그걸 다 알면서도 제 손을 잡고 웃으셨어요. 준호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라고요. 준호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엄마, 내가 크면 엄마 폐지 안 주어도 되게 해줄게라고요. 어머니는 저를 안고 우셨습니다. 그 품이 너무 따뜻했어요. 강도윤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중학교 때는 제가 폐지를 주었어요. 어머니 혼자 하시긴 힘드니까요. 친구들 몰래 새벽에 나가서 폐지를 모았죠. 어머니는 그걸 아시고 우셨어요. 하지만 말리진 않으셨습니다.
우리한텐 그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준호는 강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편의점, 식당, 주유소,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어머니한테 작은 방을 구해드렸어요. 천막이 아닌 방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아십니까? 강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은 그동안 뭘 했습니까? 이 화려한 집에서 비싼 와인 마시면서 성공을 즐기고 계셨죠. 우리가 거리에서 얼어 죽든 말든 상관없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 당신의 이름이 싫었어요. 강도윤. 그 이름이 우릴 거리로 내몬 거니까요. 신문에서 당신 기사를 볼 때마다 저는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IMF 극복한 CEO, 빈손에서 일군 신화. 그게 다 어머니 희생으로 만든 거잖아요.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당신이 오늘 왜 여기 온 거죠? 용서를 구하러요?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덜려고요? 어느 쪽이든 전 당신을 용서할 생각 없습니다. 준호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강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준호야,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준호는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기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20년 전에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도윤은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챕터. 준호가 떠나고 나서 강도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넓고 화려했지만 지금은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리 비싼 가구로 채워도, 아무리 큰 공간이라도 이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충혈된 눈. 강도윤은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죠. 너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도윤은 세면대를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전 당신의 이름이 싫었어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증오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강도윤은 욕실을 나와 서재로 갔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책상 위에 고급 만년필들, 액자 속 표창장과 감사패들. 모든 게 강도윤의 성공을 증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도윤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20년 전 IMF 때 자신을 도와줬던 은행 지점장의 명함이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죠. 그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자신은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는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 빚을 떠안지 않았다면 강도윤은 채권자들에게 쫓기며 파산했을 겁니다. 수진이 자신을 지켜줬던 거예요. 그런데 강도윤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강도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쌓은 건 건물이 아니라 무덤이었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강도윤은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수진과 준호의 고통 위에 세워진 거였습니다. 강도윤의 성공은 그들의 희생이었어요. 강도윤의 영광은 그들의 상처였죠. 강도윤은 책상을 떠나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수진과 준호가 있을 거예요. 좁은 방에서 혹은 여전히 천막 아래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겠죠. 강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떠올렸어요. 수진과 처음 만났던 날, 결혼했던 날, 준호가 태어났던 날. 모두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웃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유하지만 웃음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커다란 보온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직접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어요. 미역국, 밥, 반찬들까지.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강도윤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진의 천막이 보였어요. 수진과 준호는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단한 라면으로 아침을 먹고 있었죠. 강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준호가 먼저 강도윤을 발견했어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왔습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준호야. 아침 먹었니? 강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도윤은 도시락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아침을 좀 준비해 왔어. 많지는 않지만. 강도윤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미역국이 든 보온통, 밥, 그리고 반찬들이 나왔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먹어줄래? 제발, 부탁이야. 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수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수지는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입 떠먹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네요.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강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었지만 강도윤은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수진이 받아줬으니까요. 강도윤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그곳을 찾았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때로는 과일을 들고, 때로는 따뜻한 국을 들고 찾아갔어요. 준호는 계속 거부했지만 수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도윤은 천막 앞에 작은 의자를 하나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엔 침묵이 흘렀죠. 도윤 씨,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미안해서. 강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서 그래. 내가 너한테, 준호한테 너무 큰 빚을 졌어. 그 빚을 갚고 싶어. 빚은 이미 다 갚았어요. 제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강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갚은 건 돈 빚이야. 하지만 내가 진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라.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도윤은 수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수진은 손을 빼려다 멈췄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기회를 줘. 너와 준호가 더는 비를 맞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도윤은 매일 아침 서울역 골목을 찾았어요. 도시락을 들고, 때로는 따뜻한 옷을 들고, 때로는 그냥 빈손으로 찾아갔습니다. 수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지만 준호는 여전히 강도윤을 외면했어요. 어느 날 강도윤은 회사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강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회사 지분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노숙인과 빈곤층을 위한 재단을 만들 겁니다. 임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강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윤은 수진을 찾아갔어요. 수진은 천막 앞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천막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죠. 나 재단을 만들기로 했어. 너희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야.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강도윤을 바라봤어요. 재단 이름은 수진재단으로 할 거야. 내 이름으로요. 내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 씨,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있어. 강도윤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너한테서 받은 사랑을 이제는 세상에 돌려줘야 해.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강도윤은 수진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멀리서 준호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며칠 후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강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수진과 준호가 떠올랐어요. 저 비를 맞으며 천막 아래 있을 두 사람이 걱정됐습니다. 강도윤은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강도윤은 직접 차를 몰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빗길은 미끄러웠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강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강도윤은 차에서 내려 뛰었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천막이 보였습니다. 천막은 비바람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준호야. 강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천막 안에서 수진과 준호가 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천막 한쪽이 찢어져 빗물이 안으로 들이치고 있었죠. 도윤 씨, 왜 여기?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너희 걱정돼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 강도윤은 천막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은 물에 젖어 있었고 짐들도 다 젖어 있었어요. 강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이젠 정말 안 돼. 강도윤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준호야. 제발 나랑 가자.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책임질게. 도윤 씨,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늦은 거 알아. 강도윤이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늦은 거 알아. 20년이나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하게 해줘. 제발.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당신은 늘 늦었어요. 그게 당신이에요. 강도윤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맞아. 나는 늘 늦었어. 너희 어머니가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나는 없었지. 하지만 강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 고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준호를 올려다봤어요. 이제라도 하게 해줘. 아버지 노릇 한 번도 못 해봤어. 제발 기회를 줘.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수진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야.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준호야, 엄마는 이제 용서하고 싶어? 더는 미워하며 살고 싶지 않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 사람이 우리한테 한 짓을 알아. 다 알아. 수진이 준호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야, 미움은 우릴 더 힘들게 할 뿐이야. 엄마는 이제 편하고 싶어. 준호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강도윤도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세 사람은 폭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강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하지만 늦어도 오긴 오셨네요. 그 한마디에 강도윤은 무너졌습니다. 강도윤은 준호를 끌어안았어요. 준호는 처음엔 몸을 굳혔지만 이내 아버지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수진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비와 눈물이 한데 섞였어요. 천둥 소리와 함께 20년 동안 쌓인 미움과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어요. 저 사람들 가족인가 봐. 맞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이었어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가족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역 근처 골목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낡은 건물들이 정비되고 골목 입구엔 새로운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수진재단이라는 글씨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강도윤은 공사 현장을 매일 찾아왔습니다. 현장 인부들과 함께 땀을 흘렸어요. 회장 타이틀은 내려놓았고 이제는 그저 한 사람의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수진과 준호도 함께였어요. 수진은 재단의 운영을 맡았고 준호는 거리의 노숙인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도윤 씨, 여기 벽 색깔은 따뜻한 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 설계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대로 하자. 이곳에 올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껴야 하니까.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샤워실도 넓게 만들어야 해요. 거리에서 지내는 분들은 씻을 곳이 없어서 가장 힘들어 하시거든요. 강도윤은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이제 강도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냉랭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죠. 현판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역 근처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론사 기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거리에서 생활하던 노숙인들까지. 강도윤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도윤입니다. 강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강도윤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저를 일으켜 세웠죠.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성공했고 부자가 됐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 여인의 눈물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그 여인이 바로 이 재단의 이름이 된 제 전 아내 수진입니다. 강도윤은 객석의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가장 큰 성공은 잃은 사람을 다시 찾는 겁니다. 가장 큰 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강도윤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강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현판 제막식을 했죠. 붉은 천이 떨어지자 수진재단 -B를 피할 지붕이 없는 사람들에게라는 문구가 드러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강도윤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재단 개관 후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거리에서 지내던 노숙인들, 폐지를 줍던 노인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까지. 수진재단은 그들에게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제공했어요. 샤워실과 세탁실도 마련했고 일자리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수진은 재단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됐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엔 웃음이 돌아왔어요. 강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도윤과 수진은 재단 옥상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엔 저 불빛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따뜻한 집인데 우린 천막 아래 있었으니까요.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 불빛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따뜻한 불빛이 됐으니까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강도윤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지는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복잡했어요. 사랑과 상처, 용서와 망설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린 시간이 있잖아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천천히 가면 됐어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비였어요. 폭우가 아닌 보슬비였죠. 재단 건물 안에선 사람들이 따뜻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를 맞는 사람은 없었어요. 강도윤, 수진, 준호는 재단 로비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세 사람은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프지 않으세요? 그러네. 야식이나 먹을까?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도윤이 일어났어요. 내가 라면 끓여줄게. 도윤 씨가 라면을 끓일 줄 알아요? 연습 좀 했어. 강도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도 따라 웃었어요. 세 사람은 작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라면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강도윤은 라면을 그릇에 담았어요. 세 사람은 둘러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어요. 창밖의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어요. 세월이 준 벌은 혹독했지만 그 벌이 결국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강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었죠. 그걸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지만 강도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요.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 사람에겐 비를 피할 지붕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있었습니다. 겨울 끝에 피는 매화처럼 당신의 삶도 끝내 꺾이지 않았습니다. 쓰러져도 일어나고 울어도 웃음을 찾은 당신, 오늘은 다시 피어나는 꽃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